모든 것은 어느 저녁 평범한 대화에서 시작되었다. 부유한 은행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자연스럽게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사형이 잔인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종신형이 더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정의를 들고 저마다 옳다고 믿는 말들을 쏟아냈다. 그때 아직 젊고 혈기가 남아있던 한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사형보다 종신형이 더 잔인하다고 말했다. 사형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종신형은 살아있는 채로 수십 년을 빼앗기는 형벌이며 그것이야말로 진짜 잔혹한 형벌이라고. 은행가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자네는 종신형을 택하겠다는 건가?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사형보다는 평생을 감옥에서 사는 편이 낫습니다. 그 말은 술 기운 속에서도 분명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해졌다. 은행가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더니 장난처럼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겠나? 자네가 감옥에서 15년을 살아낸다면 내가 자네에게 200만 루블을 주지. 방 안의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말도 안 되는 농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그 웃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더 단단해졌다. 좋습니다. 그 내기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 둘의 내기는 성립되었다. 조건은 단 하나. 그는 1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외부와의 모든 자유는 박탈되되 생명과 최소한의 책, 음악, 편지는 허락되었다. 그는 탈출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패배였다. 오직 15년을 끝까지 채우는 것만이 승리였다. 그날 이후 그는 은행가의 별채 안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철문은 없었지만 문 밖에는 늘 감시자가 서 있었고 그는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처음 몇 해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젊음이 갇혔고 자유가 끊기고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그는 날마다 벽을 바라보며 걸음을 세웠다.
그는 편지를 썼지만 보내지 못했고, 음악을 들었지만 끝없이 공허했으며, 밤에는 외로움이 몸보다 먼저 허기를 느꼈다. 그는 수백 번도 넘게 이 내기를 후회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물러설 수가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잡은 책은 소설책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감옥은 곧 도서관처럼 변해갔다. 그는 프랑스의 소설을 읽었고, 러시아의 시를 읽었고, 이곡과 비극을 넘나들며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흡수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소설 대신 철학서를 찾기 시작했다. 플라톤, 플로티노스, 고대 사상가들의 글이 그의 하루를 채웠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그는 종교 서적을 붙잡았다. 성경과 신학서, 신비주의의 서적까지. 그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유의 세계를 혼자서 통과하고 있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얼굴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시간이었다. 은행가는 세월이 흐르며 점점 늙어갔다. 재산은 늘었고 권력도 굳어졌지만 한때 가벼운 장난처럼 던졌던 그 내기가 점점 무거운 짐처럼 그의 가슴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계산했다. 200만 루블. 그 돈은 이제 그의 전 재산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비중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점점 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15년을 버티면 난 파산할지도 몰라. 어느 날부터 그는 변호사가 있는 별채를 멀리서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졌다. 불이 꺼지지 않는 방. 창가에 앉아 밤새 책을 들여다보는 작은 그림자. 그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 자유도, 여자도, 돈도, 성공도 없이 오직 시간과 책만으로 어떻게 15년을 견디려고 하는지.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었다. 변호사의 머리에는 점점 희끗한 머리칼이 섞이기 시작했고 얼굴은 말라갔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깊고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말도 하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읽었다. 은행가는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고, 동시에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15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밤, 은행가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밤은 깊었고 은행가의 서재에는 촛불 하나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바깥은 너무나 고요했고 별제 쪽 창가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오늘도 잠들지 않고 있었다. 단 하루만 지나면 정확히 15년이 끝난다. 그 사실이 은행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재산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다. 200만 루블. 한때는 장난처럼 내뱉었던 돈이었다. 지금의 그의 재산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몫이 되어 있었다. 시장은 흔들렸고 투자에는 구멍이 났으며 예전만큼의 자산도 없었다. 단 하루. 그 하루가 지나면 그 돈은 그의 손을 떠나게 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서성였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저 안에 있는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일도 하지 않았고 돈을 벌지도 않았고 가정을 꾸리지도 않았다.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책만 읽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대가로 200만 루블을 받는다니,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은행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어느 순간 아주 위험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가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내게는 무효가 되겠지. 그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그는 스스로 그 생각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떠오른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감시자를 붙여놓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를 죽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점점 더 냉정해졌다. 그는 결심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별채 쪽으로 향했다. 발소리는 최대한 죽인 채 감시자는 이미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 안은 촛불 하나만 밝히고 있었다. 변호사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 길게 자란 수염. 예전의 혈기와는 전혀 다른 눈빛. 그는 은행가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었다. 은행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작은 단검 하나를 꺼냈다. 바로 그때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향해 걸어갔다. 그는 은행가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했다. 은행가는 숨을 죽인 채 서서 있었다. 변호사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막 써내려간 편지를 촛불 아래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다시 의자에 앉아 두 눈을 감았다. 잠이 든 것처럼 아주 고요해졌다. 은행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의 시선은 편지 위에 멈췄다. 맨 위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일 당신의 손에 들어올 그 돈을 나는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은행가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변호사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15년 동안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통과했고, 언어와 철학, 종교와 과학, 예술과 역사,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사유의 체계를 책을 통해 살아냈다고. 그리고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인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쫓는 돈과 명예, 쾌락과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은 바람처럼 손에 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세상을 완전히 잃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도 없다고.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나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서 그 돈을 받지 않기 위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곳을 떠날 것이다. 그것이 이 내기의 진짜 결말이다. 은행가의 손은 그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단검은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는 천천히 변호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듯 조용했다. 은행가는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방을 나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밤이 밝아오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그는 다시 별채를 바라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감시자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변호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책들과 그리고 그 편지 한 장만이 남아있었다. 은행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손에 쥐었다. 이제 그에게는 200만 루블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지만 그 안도감은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허무와 패배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돈을 지켰다. 그러나 그 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15년 동안의 내기는 그렇게 끝났다. 한 사람은 세상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었고, 한 사람은 돈을 지킴으로써 더 깊은 공허를 얻었다. 이것이 아무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내기의 끝이었다. 병원은 마을 외곽, 거의 버려진 듯한 언덕 아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창문에는 먼지와 빗자국이 오랫동안 씻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음산한 곳은 병원 뒤편에 덧붙여진 작은 별동, 사람들이 6호 병동이라 부르는 정신병동이었다. 그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와 오래 고인 습기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벽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언제 닦았는지 알 수 없는 얼룩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그 병동에는 5명의 환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단 1명. 니키타라는 하급 간수였다. 그는 원래 병원 경비로 고용된 인물이었지만 성격이 거칠고 판단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이 병동을 맡게 되었다. 니키타는 환자들을 환자가 아니라 범죄자처럼 다루었다.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때렸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나갔다. 그는 그것이 규율이라고 믿었고 병동 안의 폭력은 너무도 일상적인 풍경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병원장 안드레이 예피미치 락인이 그 병동을 찾았다. 그는 체구가 크고 움직임이 느릿한 사람이었으며 늘 사색에 잠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의사였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것보다는 책을 읽고 사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인물이었다. 병원의 열악한 환경도 병동의 비위생적인 상태도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강한 의지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세상은 원래 이렇다고 인간의 불행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락인이 6호 병동 안으로 들어섰을 때 환자들 중 1명이 그를 유난히 또렷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반 드미트리치 그로프였다. 그는 원래 법대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머리가 분명하고 논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극단적인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 이 병동에 수용되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말이 분명했다. 논리의 흐름이 살아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미쳤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락인은 처음에는 그를 다른 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았다. 그러나 몇 번 병동을 찾는 동안 그는 점점 이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르모프는 락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들은 단순한 피해 망상을 넘어 인간의 고통, 정의, 불행, 세상의 구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다. 락인은 그 질문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고통이란 것은 결국 의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락인은 조용히 말하곤 했다. 사람은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모프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말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이 안에 갇혀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로모프의 말에 불쾌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서 정확하게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늘 고통을 관조해왔고 고통 속에 들어간 적은 거의 없었다. 그로모프는 그 차이를 단번에 짚어내고 있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병동 안에서 가장 이상한 풍경이 되었다. 의사는 철학을 말했고 환자는 현실을 말했다. 라기는 스토아 철학자의 문장을 인용했고 그로모프는 구타당한 자신의 몸과 모욕당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라기는 인간이 불행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로모프는 인간은 불행 앞에서 절대 중립으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신은 불행을 생각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믿지만 나는 불행이 사람을 짓밟는 걸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은 락인의 가슴 깊은 곳에 작게 그러나 분명한 균열을 남겼다. 락인은 점점 그 병동을 더 자주 찾게 되었다. 그는 환자들보다 니키타의 폭력보다 병원의 낡은 구조보다 오직 그로모프와의 대화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철학이 정말로 현실 앞에서도 유효한지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평생을 걸쳐 피하려 해온 어떤 영역 속으로 조금씩 발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병원 밖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락인 박사가 요즘 6호 병동에 너무 자주 간다. 정신병자들과 철학을 논한다더라. 사람들은 처음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은 점점 불안한 뉘앙스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락인이 6호 병동을 드나드는 일이 잦아질수록 병원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한가한 병원장이 심심해서 환자들과 말을 섞는 것쯤으로 여겼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진료실보다 병동 안에 더 오래 머물렀고 동료 의사들과의 대화보다 그로모프와의 논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다.
점차 사람들 입에는 락인 박사도 좀 이상해졌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락인은 그런 소문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병동 안에서만큼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루모프는 그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당신은 불행을 멀리서 바라보며 이론만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불행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같은 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삽니다. 락이는 그의 말에 반박하려다 차마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인간은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점점 말로만 머무는 신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병원 운영은 더 엉망이 되어갔다. 회계는 부실했고 환자들은 방치되었으며 니키타의 폭력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락이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보다 사유와 대화에 더 깊이 빠져 있었다. 그는 병원의 현실을 고치기보다 현실을 견디는 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는 동료 의사들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락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병원 행정에 무관심하며 무엇보다 정신병동의 환자와 지나치게 밀착해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 말이 나왔으나 그 걱정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마침내 확신으로 굳어졌다. 락인 박사도 정상이 아닌 것 같소. 그 말은 이미 누군가의 입에서 한번 나오면 되돌릴 수 없는 말이 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고 그는 병원의 실태를 조사했다. 침대는 더러웠고 약품은 부족했으며 환자들은 맞고 있었다. 조사 결과는 관리 부실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그 책임은 자연스럽게 병원장인 락인에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락인은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한 방으로 불려갔다. 그 안에는 동료 의사들과 관계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다. 그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락이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이 가장 익숙하게 드나들던 그 장소, 바로 6호 병동 안에 누워 있었다. 철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는 니키타의 발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건 오해입니다. 락이는 처음으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의사이고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말은 환자의 말이 되어 있었고 논리는 망상이 되어 있었으며 항의는 흥분 상태로 분류되었다.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로모프는 그가 병동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때 철학을 논하던 의사가 이제는 같은 쇠창살 안에 들어와 같은 바닥을 밟고 있는 모습을. 어때요, 박사님?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기는 대답하지 못했다.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머릿속에서는 철학도 이성도 점점 힘을 잃어갔다. 니키타의 폭력은 이제 그의 몫이 되었고 냄새와 습기, 비명과 구타는 그의 하루가 되었다. 그는 이전처럼 고통을 의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어느 날 그는 참지 못하고 울부짖듯 외쳤다. 이건 부당해. 나는 여기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그 외침은 병동의 벽에 부딪혀 그대로 꺼져버렸다. 그를 바라보는 눈들은 이미 환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서 그의 말은 아무 힘도 갖지 못했다. 그로모프는 그날 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라기는 침대 위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늦게,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인간의 이성,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는 생각, 철학적 평정심 같은 것들이 이 병동 안에서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통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몸으로 겪는 일이었고 인간은 그것 앞에서 결코 중립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조용히 죽었다. 큰 외상도 큰 소동도 없이 병동 안에 또 하나의 사소한 죽음으로 기록되었을 뿐이었다. 병원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이어갔고 병동 안에서는 다시 새로운 환자가 그의 자리를 대신했다. 유코병동은 그렇게 오늘도 열려 있었다.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을 조용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일 죽는다. 내일이면 교수대의 올가미가 내 목을 칠 것이다. 하여 오늘 나의 영혼을 천근만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세상에 내놓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맹세컨대 난 결코 미치지가 않았다. 나는 단지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꽈리를 들고 있는 악마와 광기가 어떻게 한 남자의 평범한 인생을 처참히 파멸시켰는지 그 서늘한 과정을 증언하고자 할 뿐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남달리 유순하고 자애로운 성격이었다. 인간보다는 말없는 짐승들에게 마음을 주곤 했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위해 강아지, 새, 토끼, 수많은 반려동물을 허락하셨다. 나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의 순수한 눈망울을 들여다보며 세상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고 다행히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아내를 만나 평온한 가정을 꾸렸다. 우리의 집은 작은 동물원이었다. 금붕어, 토끼, 영리한 강아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은 검은 고양이 플루토였다. 놈은 숲보다 더 칠흑 같은 털을 가졌으며 고양이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덩치가 컸다. 고양이의 영리함을 보며 검은 고양이는 마녀의 변신이라는 미신을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지만 나는 놈을 자식처럼 아꼈다. 플루토 역시 나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나의 사랑에 보답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었다. 술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내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서 나의 모든 세상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술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의 본성을 갉아먹었다. 나는 점차 변덕스럽고 난폭한 괴물로 변해갔다.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은 것은 아내였다. 나는 그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가차없이 손을 휘둘렀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동물들조차 나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 한때 사랑으로 보듬던 생명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며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괴한 쾌락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취해 귀가했을 때였다. 평소처럼 나를 반기던 플루토가 나의 거친 행동에 공포를 느꼈는지 내 손가락을 살짝 깨물었다. 그 순간
내 안에 가느다란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다. 나의 고귀한 영혼은 몸 밖으로 도망치고 그 빈자리를 악마적인 증오와 불타는 광기가 채웠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펜나이프를 꺼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가엾은 짐승의 한쪽 눈알을 소켓에서 도려내버렸다. 붉은 피가 내 손등을 적셨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깨어난 나는 끔찍한 범죄의 흔적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나는 다시 술잔을 흔들었고 밀려오는 죄책감을 독한 알코올 속에 익사시켜버렸다. 한쪽 눈을 잃고 흉측해진 플루토는 나를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쳤다. 한때 나를 사랑했던 생명이 나를 증오한다는 사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선함마저 분노로 바꾸어 놓았다. 결국 심술이라는 기괴한 심리가 나를 완전히 지배했다. 그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단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저지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차가운 이성으로 플루토의 목에 올가미를 씌웠다. 놈은 살려달라는 듯 가냘픈 울음소리를 냈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며 정원의 나무에 놈을 매달았다. 놈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에, 그리고 내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기에 나는 놈을 죽였다. 그날 밤이었다. 잠결에 불이야 하는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다. 눈을 뜨니 온 집안이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내와 나는 겨우 몸만 빠져나왔고 나의 모든 재산과 추억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다음 날,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갔을 때 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유독 벽 하나만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데 그 하얀 벽 위에는 마치 정교한 조각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고양이의 목에 긁힌 밧줄 모양의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을 쳤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죽은 플루토가 지옥에서 보낸 저주였을까? 나는 몇 달 동안 그 환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둠 속을 헤매었다. 그 환영 때문이었을까?
나는 한동안 죽은 플루토에 대한 기묘한 후회와 그리움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밤, 여느 때처럼 지저분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나의 시선이 술통 위에 놓은 검은 물체에 머물렀다. 그것은 플루토와 놀라울 정도로 닮은 검은 고양이였다. 덩치도 크고 털도 칠흑처럼 검었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이 있었다. 놈의 가슴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커다란 흰색 얼룩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직후부터 나는 놈을 혐오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보니 이놈 역시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었던 것이다. 그놈은 나를 미친 듯이 따랐다. 내가 앉으면 무릎 위에 올라오고 내가 걸으면 내 발치에 몸을 비볐다. 하지만 그 애정이 깊어질수록 나의 혐오감은 공포로 변했다. 무엇보다 나를 미치게 만든 것은 놈의 가슴에 있는 흰 얼룩이었다. 처음엔 형체를 알 수 없던 그 얼룩이 시간이 갈수록 기괴할 정도로 또렷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교수대였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그 끔찍한 사형대의 형상이 놈의 가슴 위에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밤낮으로 안식을 잃었다. 놈의 가쁜 숨결이 내 얼굴에 닿을 때마다 나는 지옥의 무게를 느꼈고 잠결에 든 놈의 발톱이 내 심장을 짓누르는 환각이 시달렸다. 비극은 어둡고 습한 지하실에서 일어났다. 어느 날 아내와 나는 땔감을 가지러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그 저주받은 고양이 놈이 내 발 사이를 파고들며 나를 넘어뜨릴 뻔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말로 다 알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내 옆에 있던 도끼를 치켜들었다. 고양이의 머리를 쪼개버리려던 찰나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내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제발 그만둬요. 그녀의 방해에 내 눈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고양이에 대한 살기를 아내에게로 돌렸다. 나는 붙잡힌 팔을 뿌리치고는 도끼를 들어 아내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다. 아니,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정원에 묻을까? 아니면 토막을 낼까? 그러다 나는 지하실의 벽면에 주목했다. 습기 때문에 벽돌이 헐거워진 부분이 있었다.
나는 벽돌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그 틈새에 시신을 똑바로 세워 넣었다. 그리고 다시 벽돌을 쌓고 정교하게 회반죽을 발라 흔적을 지웠다. 범행은 완벽했다. 고양이 놈도 겁을 먹었는지 사라져버렸다. 나는 며칠 만에 고양이 없는 평화로운 잠을 잤다. 아내를 죽였다는 사실보다 그 괴물 같은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 나를 웃게 만들었다. 살인 후 나흘째 되는 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고 마지막으로 지하실에 내려왔다. 나는 조금도 떨리지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즐거웠다. 그들이 벽 뒤를 조사하는 동안 나는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마치 죄 없는 아이의 심장처럼 평온하게 뛰었다. 경찰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가려 할 때 나의 오만함은 극에 달했다. 나는 내 완벽한 범죄를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신사 여러분, 조사가 끝났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집은 참 튼튼하게 지어졌죠. 특히 이 벽을 보세요. 아주 단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마치며 시신이 숨겨진 바로 그 벽을 지팡이로 세게 두드렸다. 그 순간이었다. 벽 안쪽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아이가 흐느끼는 듯한 작은 신음이었다가 이내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들릴 법한 끔찍한 비명으로 변해 지하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악마의 울부짖음이었다. 경찰들은 얼어붙었고 이내 미친 듯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무너진 벽돌 사이로 부패하기 시작한 아내의 시신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시신의 머리 위, 그 흉측하게 입을 벌린 채 썩어가는 사체 위에는 외눈박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빨간 입을 벌리고 불타는 외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놈은 나를 고발하듯 울부짖고 있었다. 내가 아내를 매장하려던 그 순간 나는 그 괴물놈까지 벽 속에 함께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나의 파멸이 나를 교수대로 인도했다.